네, 정부가 오늘 LH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투기 근절 대책 발표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 공공기관 또 유관부처 직원 등등은 고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 등등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일단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사후 규제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전에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이해가 충돌할 만한 일들이 예를 들면 땅을 산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해충돌 방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신고해서 검증받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네. 그동안에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투기 문제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만 투기를 근절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투기가 없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아니면 네.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청렴함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과정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투기에 대한 문화나 아니면 잘못된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혁신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번 주문하기도 했고요. 방금 또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첫 단추라도 잘 꿰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늘 나온 내용 방금 제가 그 공직자 재산 등록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업무상 비밀 등등으로 좀 제한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미공개 정보라고 이제 조금 더 그 폭을 넓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등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집권 5년 차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겠다? 이것은요, 우리 정부는 무능력해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난 2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이미 청와대와 국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좀 빨리 이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많은 투서가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선거를 앞두고 그냥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려요. 50억이 넘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합니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형량인지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소급 적용을 못한다는 것은 참 문제 같아요. 어쨌든 헌법상 네. 형사소송법에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의한 소급 적용은 가능해요. 근데 다른 법안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지금까지 불법적인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얻은 부당한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좋아요. 이런 거 좀 공직사회 불법 투기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하는 거 좋은데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시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 사람 가만두고 어떻게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문제점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어렵죠. 왜냐하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네. 근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되어 있는 재산들을 소급 적용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행법으로도 사실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몰수 추진 가능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패방지법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86조에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네.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사후에 이득을 얻었을 때 몰수 추징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되는 업무와 관련돼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행위 발생 시점부터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부분 판례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네.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그걸 대법원 판례를까지 굳이 끌어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아니라 네.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뭔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 친일 문제 끌어들이지 않아도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나중에 위헌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철학이나 재정 취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법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손보고 만진다고 하면은 굳이 나중에 가서 뭐 위헌 판결이 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현 정부에 들어서서 LH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공무원들이 땅을 샀다고 하는 것, 현 정부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비판받아 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현 정부에서 그것만 막지 못했다고 하는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네. 그럼 이전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 정부 탄핵당했어요. 자꾸 이전 정부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탄핵당한 건 그런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것이고요. 해가지고 이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거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런 나라 고치겠다고 해서 집권했어요. 근데 과거 정권 그랬으니까 우리 정권 탓만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탓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걸 왜 제대로 뽑지 못했습니까? 적폐를 얘기하면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비판받아 하고요. 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걸 공격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만 해서 당신들이 답을 다 갖고 와라 라는 방식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럼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거나 제도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 책임 물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 묻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서 만약에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모든 투기를 다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잘한 거는 자기네들 공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 마련해야죠. 지난 4년 동안 머리 맞대는 파트너로 인정해줬습니까? 인정 안 했잖아요. 같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논의해보자고 해도 네. 소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다 자기 멋대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같이 머리 맞대자? 이것은요, 국민의 분노를 같이 우리 책임지자라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각각 질문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설명이 된 것 같고 방금 모두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두 분이 공감을 하셨는데 각각 하나씩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오늘 문 대통령도 강조한 게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 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지만은 또 여당에서는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여당이 옳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패스트 트랙 태우든지 아니면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그냥 서로 논의의 차원에서 그냥 이건 안 돼. 이런 문제점이 있어. 네. 구체적인 거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당의 의지가 있으면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요. 야당도 의지가 있으면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해야죠. 네. 해야죠. 근데 그걸 왜 야당 책임으로 돌리냐 이거예요. 여당이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야당이 요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더 논의해봐야 돼. 이건 핑계예요, 핑계. 이건 억지고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공직사회 깨끗하게 합시다라고 하려면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 보여야 된다니까요. 자, 작년에까지 있었던 이해찬 당대표 세종시에다가 논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거를 용도 변경합니다.
4배 이상 차익을 얻었어요. 이게 맞아요? 자기네들 당대표부터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LH 직원들 욕합니까? 대통령 얘기할게요. 양산에 전답을 샀어요. 택지 변경해가지고 네. 대지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야, 나는 주말에 내려가서 비료를 준 농부야. 그러면 주말마다 낚시하면 어부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자신들이 이러한 네. 행위를 해놓고 자,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참 지저분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자신들부터 깨끗해져야지 국민들이 믿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야당 탓이다, 국민 탓이다 이러면요. 국민의 분노 더 높아집니다. 자, 농지 취득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김평론가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뭐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이쪽에선 대안을 좀 내놓으면 안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 조항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하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 중진들이 같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통과 안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의 책임이라고 묻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책임이 더 큽니다라고 욕하면 민주당에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마 국회 논의 상황은 잘 아실 거예요. 민주당이 현재에 있는 적용 범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넣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그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면서 반대해서 지금 통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사실관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언제부터 야당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냐고요. 네. 민주당이 180석 얻은 게 민주당이 갖고 오고 싶어서 그냥 민주당이 우리가 180석 가져가겠습니다. 이래서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선택인 겁니다. 네. 그럼 180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별로 보인 적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80석에 대한 존중의 표시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상임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임위 그때는 배분하겠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무슨 태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 가격이 올라서 다 투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억울한 사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비판하셨는데 그러면은 재건축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골라서 사가지고 지금 40억 이상 그 수익 올렸다고 하는 당 지도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박덕흠 전 의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많은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근원부터 뿌리 뽑아야 하지만 국민이 땅을 사는 부분까지 하지 말게 할 거면은 그건 헌법 개정하거나 이런 논의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업무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이 사람이 투기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야당이 공격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땅 샀습니다. 땅 가격 올랐으니까 투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갖고 있었는 땅 엄청나게 많이 그 보상 이루어져서 30억 넘게 가져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순환이나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과정들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흥분해가지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접근하고 그리고 여야 간에 같이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야당이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의 해결 능력을 좀 보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와 같은 감정 조금씩만 가라앉히시고 대통령 지지율을 확인하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62.2에서 이번 주 62.5%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주 34.1로 최저치를 찍고 난 뒤 조금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34.4%로 35% 아래를 밑돌고 있는 중인데요. 한 달 전 40%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YTN에서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LH 투기 의혹 이후에 이 같은 비판적인 여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국민들의 마음에는 좀 잘 와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뭔가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변화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언급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 문장이 제일 귀에 쏙 들어왔는데요.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보궐선거 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반부패한다고 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면 지지율이 뭔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마 장성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나 악재나 이런 것들은 많이 터집니다. 그 악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 정치 권력이 강하다는 거 알지만 그 외에 강한 권력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진정성 있게 해결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정말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 항상 그거는 해오던 일들이니까 하더라도 부동산 부패 척결하는 것만이라도 네.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보선에 맞추지 말고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네. 이런 의지 퇴색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그래서 뭔가 한국 사회에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국민 여론을 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지지율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만 긍정평가 떨어지던 추세가 약간은 꺾이긴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부패와 관련된 그 위원회에서 한 문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강경한 내용이 많았는데 민심에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글쎄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본인들 그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일탈 행위 같은 경우를 먼저 네.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국민들만 계속 혼내면은요, 이거는 못 믿어요. 김성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거 부패, 불법 투기 뽑아야 된다라고.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했어요. 권력 눈치 발고 권력을 향한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것은요,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뢰 네. 문제예요.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구두선에 불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양쪽 이야기 하나씩 들어봤는데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사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참석을 하는 것이었고 이 부분은 미리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경질이라는 그런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지난해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료 인상폭 5%로 제한됐는데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정도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번에 재산 신고를 통해 공개되고 난 뒤 언론에서 많이 다루게 됐고 주말 사이에 이제 사의를 표명해서 오늘 오전에 전격 경질이 됐는데 물론 전세 보증금 올린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요 전형적인 이해충돌하고 탐욕스러운 문제예요. 뭐냐면은 자, 전월세 5% 이상 올리지 마세요. 상한제 발표하기 이틀 전에 본인은 14.5% 올렸어요. 자기는 이 제도가 시행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시행되기 전에 이틀 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이것을 올린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거짓말 논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올렸어?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그랬더니 아니 살던 집이 내가 금호동에 살고 있는데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목돈이 필요해서 내가 전세 준데 돈 받은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는 금호동에는요 전세장으로 5천만 원 올려줬어요. 그런데 청담동 자기가 전세 준 데는 1억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목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본인 예금에 네. 예금만 14억 있어요. 안 맞잖아요, 뭐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자, 물론 뭐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그 전세를 놓은 집이 시세보다 상당히 많이 낮았다라는 그런 뭐 후속 언론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고위공직자가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떤 그 정책 방향과 다르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청와대가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청와대 내 부동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 부분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안 좋죠. 지금 선거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주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 근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대책들도 내놓고 있어도 그게 금방 성남 민심을 달래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인 서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입장에서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기존의 관성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 관성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든 아니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차 3법을 제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자기가 거기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반대쪽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자기도 그런 희생을 감내할 줄 알아야 그래야 포용과 약자를 위한 뭔가를 도움을 준다고 하는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규정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인 네. 문제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억울한 마음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감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비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내가 아니라 이건 잘못한 일이라니까요. 거짓말했잖아요. 공직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해명을 철저하게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 실행 담당자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감내가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의 여지는 양쪽 다 없을 것 같습니다.